김성종 추리 소설 안개의 사나이. (3장) 수사 노트 첫 번째. 이 수사 노트는 살인사건 수사가 끝난 뒤에 내가 수사관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을 종합하고 거기에 약간의 설명과 상상을 더해 내 나름대로 수사관의 입장에서 한번 재구성해 본 거다. 조금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에 거의 부합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해 본다. K당 시장 후보 유다리 피살 사건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7월 7일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수사가 그렇게 빨리 시작된 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메리와 셰리라는 이름을 가진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달맞이 언덕 오솔길을 산책하다가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목격자들은 50대 중년 부부였다. 남편 김 씨는 오른쪽 팔을 반쯤 쳐든 채 절뚝거리며 힘겹게 걸음을 옮겼는데 1년 전에 다니던 선박회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한쪽 신경이 마비되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회사까지 그만둔 그는 이를 악물고 매일 새벽 아내의 도움으로 산책을 나서곤 했는데 그 때문에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유다리를 발견하고 놀라서 허둥대다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수사관들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반쯤 지난 8시경이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수사관들이 두서없이 물어대는 통에 이미 진술한 내용을 몇 번이나 다시 반복하는 등 정신이 없었고 거기다 기자들까지 몰려드는 바람에 얼이 빠질 지경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전담 형사로 보이는 수사관들이 그들을 따로 격리하는 덕분에 다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다. 피살자가 평범한 일반 시민도 아니고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인데다 정치계의 기린아로 차기 대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난 그 사건을 정치적 암살로 보고 있었는데 특히 K당에서는 상대당인 S당 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잔악 행위를 저지른 정치 세력은 철저히 가려내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었다. 여당인 K당을 등에 업고 있는 대통령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엄명을 내렸고 그에 따라 경찰 수뇌부는 긴급 모임을 갖고 해운대 경찰서에 급한 대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그런 다음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베테랑 수사관들을 차출해서 수사에 투입했다. 해운대 경찰서에 살인사건 전문가로 알려진 쟁쟁한 수사관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든 건 경찰서가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해운대 경찰서 강력반 반원들은 타지에서 몰려온 전문가들의 기세에 눌려 처음에는 상당히 주눅든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원들 사이에 반감이 생기면서 체면을 구긴 채 이렇게 앉아만 있어야 하느냐는 불평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만큼 잘 아는 경찰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건 어떤 면에선 맞는 말이었다. 해운대 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 심어놓은 정보망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타지에서 온 베테랑들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온 전문가들이 수사의 주도권을 잡고 해운대 소속 수사관들은 옆에서 협조하는 형태였지만 금방 차이가 드러나면서 끼리끼리 움직이게 되었다. 애초부터 삐거덕거리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공조가 틀어지더니 급기야는 외지인들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만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외지에서 온 수사 전문가들이 사건 현장과 주변 인물들 그리고 주변 상황에 익숙해지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동안 관할 수사관들은 어느새 몇 걸음 앞서서 구체적으로 헤집어 나가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5명의 수사관이 한 조를 이룬 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팀장인 하반장은 그들 중 제일 젊은 32살이었다. 너구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 팀은 다른 팀에 비해 나이들이 많고 그중에는 50살이나 된 사람도 있었다. 여자도 한 명 있었는데 팀장보다 3살이 많은 노처녀였다. 너구리를 지휘하고 있는 하반장이 레슬러처럼 생긴 우경사와 함께 최초의 목격자들인 김씨 부부를 만나고 있을 때 다른 형사들은 피살자 가족과 주변 인물들, 달맞이 오솔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게 정확히 몇 시쯤이었나요? 운동모 밑에 검은 얼굴에서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는 두 눈을 보고 중년 여인은 시선을 피하면서 몸을 움츠렸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형사들을 상대하고 있자니 괜히 주눅이 들어 몸이 움츠려드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김 씨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5시 반쯤 됐을 거예요. 김 씨가 오른팔을 왼손으로 주물러대면서 말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운동모를 눌러쓴 하반장이 물었다. 그는 항상 운동모자를 쓰고 있었다. 조금 큰 키에 군살 하나 없이 말라 보이는 몸은 운동으로 단련되어 날렵했다. 남자였어요. 이는 뒤따라오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봤죠. 걔들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가면서 마구 지저대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따라가 봤어요. 아유, 안개가 너무 심해갖고 앞이 잘 보이질 않았다고요. 근데 막 정자에 도착을 하니까 한 남자가 안개 속으로 급히 사라지더라고요.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남자가 범인인 것 같아요. 그때 정자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뚱뚱한 부인은 커피에다 백설탕을 3스푼이나 가득 넣은 다음 휘휘 저어댔다. 그러고 나서 후후 불며 홀짝홀짝 마셨다. 그걸 보고 하반장은 백설탕은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다. 선생님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셨나요? 난 못 봤어요. 걸음이 늦어서요. 안개밖에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나는. 다리가 성했으면 뒤따라 갔을 건데. 아내처럼 뚱뚱한 김 씨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이 후보는 내가 잘 알아요. 시장에 당선되는 건 물어보나 마나인데 정말 아깝게 됐어요. 그 사람 목표는 대권에 도전하는 거였는데 아이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 후보가 죽으면 제일 이득 보는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직접 죽이진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를 시켜서 이 후보를 제거했을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몇 살이나 돼 보였습니까? 이번에는 레슬러처럼 생긴 우형사가 부인을 향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다. 부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서 입술에 묻은 커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잘 모르겠어요. 시커먼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잠깐 뒷모습만 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안개 속으로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키는 어느 정도였나요? 키는 글쎄. 확실히 아는 것만 대답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김 씨가 참견하고 나서자 부인은 머뭇거렸다. 네, 잘 모르겠네요. 큰 것도 같고 작은 것도 같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에 유다리 씨를 발견한 겁니까? 안개 때문에 금방 보지는 못했죠. 근데 우리 개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갖고 자꾸 지저대니까 올라오라고 제가 불렀죠. 근데도 안 올라오고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고 누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녀는 두 팔을 벌리면서 말을 이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누워있는데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있어갖고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자세히 볼 경황도 없었죠.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이해한테 달려갔죠. 그녀는 겁먹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때 유 후보는 살아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고요. 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도 살아있었어요. 김 씨가 말했다. 집사람이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서는 누가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보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더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는 거죠. 너무 놀라서 그랬겠죠.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냥 갈 수 있어야죠. 비록 이 사지는 말을 안 듣지만은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부축해줘서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유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금방 알아봤어요. 내가 유보를 부르니까 그때 입을 달싹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아이고, 어떻게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온몸이 피에 젖어 있었고 주위가 온통 피바다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휴대전화로 119를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범죄신고센터 112에도 전화해서 신고를 했죠. 이 후보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형사들이 더 먼저 달려왔어요. 1시간쯤 지나 김 씨 집을 나온 형사들은 우 형사가 모는 낡아 빠진 차를 타고 해장국 집으로 향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S당 쪽 소행이라고 생각해요? 운동모자를 푹 눌러 쓴 하반장이 차창을 열면서 물었다. 달맞이 언덕 중간쯤에 바다를 향해 나란히 서 있는 빌라 단지를 벗어나자 비로소 안개가 사라지면서 시야가 눈에 들어왔다. 부슬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레슬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는 유난히 작은 눈에 이마 한쪽에 흉터까지 있어 저돌적인 인상이었고 그래서 그와 시비라도 붙으면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슬슬 피하곤 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송 후보는 잘 됐잖아요. 운동모의 말에 레슬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운동모보다 6살이 많은 38이었다. 송 후보는 S당 후보로 K당의 유다리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던 참이었다.
현재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무소속까지 합해 모두 3명이었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후보가 6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고 송 후보는 25%, 무소속이 15%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 후보가 갑작스레 비명 행사를 했으니 이제 남은 건 송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싸움밖에 없었다. 해장국집은 이른 아침인데도 손님들이 꽤 많았다. 그 식당은 수십 년째 해장국만 팔아온 집으로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꽤 유명했다. 레슬러가 익숙하게 소주까지 곁들이면서 개걸스럽게 해장국을 먹어대는데 반해 운동모는 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해장국만 천천히 먹고 있었다. 어느 정도 배가 차자 그들은 비로소 말문을 열었는데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운동모 하반장이었다. 유 후보가 죽었다고 해서 송 후보가 꼭 당선될 거라는 보장은 없을걸요? 너무 자신하다가는 큰 코 다칠지도 모릅니다. 경찰대학을 나온 하반장은 아주 냉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너무 조용해서 별로 눈에 띄질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그의 존재를 잊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그림자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다. 그렇다고 무소속이 당선되진 않을걸요? 레슬러가 냄새나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선거란 건 뚜껑을 열기 전에는 자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림자는 반쯤 남은 해장국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에이, 그렇긴 하지만 뻔한 싸움이잖아요. 그림자는 이번에도 고개를 흔들었다. 역풍이 불지도 몰라요. 유권자들이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서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가해자로 송 후보 쪽에 심증을 두게 되면 민심이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소속 쪽이 유리하게 되죠. 소주 한 병을 거뜬히 비우고 난 레슬러는 담배를 뽑아 물었다. 그렇다면 범인을 빨리 잡아야겠구만요. 난 사실은 송 후보 쪽이거든요. 반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난 아직 모르겠어요. 별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요. 밖으로 나온 그들은 다시 달맞이 언덕 쪽으로 올라갔다. 레슬러가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림자가 대신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안개가 점점 짙어지더니 조금 후에는 1m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의 벽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느낌이 들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안개의 벽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헤드라이트를 켠 차들이 느릿느릿 굴러가고 있었다. 안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모든 걸 휘감고 혓바닥으로 하나하나 핥아대고 있는 것 같았다. 지독하군. 언덕 위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그림자가 말했다. 이런 안개는 처음인데요. 요즘은 자주 이래요. 이 언덕에 무슨 한이 서려 있길래. 그들은 오솔길로 들어섰다. 11시가 가까웠는데도 오솔길은 짙은 안개로 어두웠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건 현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날씨가 굳다 보니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산을 쓴 중년의 산책객 한 명만이 지나갔을 뿐 오솔길은 적막하다 못해 괴괴하기까지 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진 않았다. 유다리 후보가 쓰러져 있던 장소를 포함해 정자 둘레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노란 줄이 쳐져 있었고 순경 2명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 주위로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왔는지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하나같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현장의 움직임을 쳐다보고 있었다. 방송국 카메라 한 대가 현장을 찍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유 후보의 시신은 이미 부검을 위해 옮겨진 뒤였고 현장에선 감식반원들이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림자와 레슬러는 차단선 안으로 들어가 감식반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수고하십니다.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머리가 벗겨진 사내 하나가 고개를 쳐들더니 고개부터 흔들었다. 없어요. 그림자는 범인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자에서 오솔길은 두 가닥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하나는 위쪽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바다가 가까운 쪽으로 뻗어 있는 게 아래쪽이다. 그런데 범인이 어느 쪽으로 사라졌는지조차 분명하지가 않았다. 그는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족적들이 뭉개지고 짓이겨져 있어 무엇 하나 분명한 게 없었다. 아, 이래가지고서 어디? 지문 확보도 불가능하답니다. 레슬러가 말했다. 그림자는 접근 금지 구역을 벗어나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오솔길을 얼마쯤 걸어가 보았다. 짙은 안개가 눅눅한 습기를 거느린 채 온몸을 휘감아 돌고 있었고 계속 걷다가는 안개에 발이 걸려 넘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숲이 더 울창해지면서 안개 못지않은 어둠이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그는 큰 바위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키보다 높은 그것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바위 위로는 넝쿨이 우거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시퍼런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기침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다. 머리가 유난히 흰, 머리뿐 아니라 눈썹까지 하얀, 마치 산신령 같은 조그만 노인이 우산을 받쳐든 채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주춤주춤 다가오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하반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십니다. 형사 양반 아니오? 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 위에서 봤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또렷하면서도 카랑카랑했다. 얼굴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길게 찢어진 두 눈은 여유 있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산책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하반장이 조금 걱정스러운 듯 묻자 노인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이 정도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길도 안 좋고 너무 어두워서 혹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은. 노인은 지팡이를 흔들면서 빙그레 웃었다.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이 길은 수백 번 다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물론 조심해야지. 그건 그렇고 범인은 알아냈소. 그림자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릅니다. 조만간 잡히겠죠. 안 잡히면 어떡할 거요? 그 말에 그림자가 당황했다. 정말이지 범인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진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다. 글쎄요. 언젠가는 잡히겠죠 뭐. 노인은 호주머니 속을 주섬주섬 뒤지더니 담배를 꺼내 한 대 피워 물었다.
그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고 담배 맛을 몹시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 숲속에서 담배 피면 안 되지만 나는 아무도 없으면은 한 대씩 피워요. 그 대신 담배꽁초는 꼭 여기다 버리지. 노인은 주머니에서 담뱃갑 크기의 조그만 알루미늄 케이스를 꺼내 보이면서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이건 휴대용 재떨이야. 아들이 오사카에서 사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좋은 선물이군요. 그런데 참 형사가 맞긴 맞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참견해도 되겠소?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았고, 지금은 정년퇴직해서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두 떠났고, 마누라하고 둘이서 살고 있는데, 마누라는 관절이 안 좋아서 잘 못 걸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서 산책을 하는데, 거의 매일 빠지지 않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 얼굴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인사도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여간 같은 얼굴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 말이요. 어쩌다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요. 노인은 자기 말에 흥미있어 하는지 확인하려는 듯 하반장의 얼굴을 살피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유 후보가 매일 새벽 저 정자 밑에 있는 바위에 앉아서 10분 정도 묵상을 하고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 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요. 범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숨어 있다가 유 후보를 살해한 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자의 두 눈이 운동모 밑에서 마치 먹이를 발견한 듯 번쩍 빛났다. 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인은 담배꽁초를 알루미늄 케이스 속에 집어넣었다. 이건 그냥 추측해 본 건데 말이오. 범인은 혹시 그 산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겠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자는 명함을 한 장 꺼내 노인에게 건네준 다음 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다. 노인의 이름은 노중광이라고 했다. 노인과 헤어져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그림자는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가르쳐준 그 어르신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의외로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같은 팀의 여자 형사인 서영이었다. 그녀는 유 후보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록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맥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림자는 그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지금 통화 기록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건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산책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봐요. 달맞이 오솔길을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해요. 이름과 직업, 나이, 연락처 빠짐없이 적고 알리바이도 알아봐요. 아니, 저 혼자서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최 형사하고 박 형사도 불러요. 셋이 하면 리스트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4장.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난 택시로 마포까지 간 다음 거기서 공항행 전철로 갈아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인천공항 지하에는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나는 짐을 맡긴 다음 사우나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사우나를 하고 나자 피로가 좀 가신 듯했다. 휴게실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시간을 보내기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휴식을 끝내고 출국 라운지로 올라오니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붐비던 라운지도 한산해졌다. 시간은 저녁 8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나는 중국 KH항공 카운터로 가서 프린터로 인쇄된 비행기 표를 내밀었다. 여직원은 재빨리 컴퓨터를 두드린 다음 탑승권을 발행기에서 뽑아내 건네주면서 게이트 번호와 탑승 시간을 알려주었다. 나는 짐을 붙이고 나서 오미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가질 않았다. 난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선양은 처음 가는 데다 한밤중에 도착 예정이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비행기는 예정보다 10분 늦게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나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졸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 바퀴가 대지에 닿는 충격에 눈을 떴을 때는 시간이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비행기는 활주로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점점 힘을 빼고 있었다. 여행사 직원의 말대로 입국 수속장 옆에는 현장에서 비자를 발급해주는 장구가 있었고 그 앞에는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내 차례가 되어 여권과 함께 $20를 장구 안으로 디밀자 직원은 여권을 대충 훑어본 다음 빈칸에다 스탬프를 찍어주었다. 입국 수속을 마친 다음 짐을 찾아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아주었다. 택시 승강장에는 택시와 일반 승용차 몇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캄캄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자가용 운전자를 뿌리치고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넓은 차도를 택시는 거침없이 달려갔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그 어둠 속으로 끝없이 펼쳐진 대지뿐이었다. 젊은 운전사는 뒤를 힐끔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희죽거리며 뭐라고 말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20분쯤 달리자 고층 건물들이 나타나면서 대도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지난 시간인데도 거리의 불빛들은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말해주기나 하는 듯. 노보텔은 대리석으로 치장된 제법 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호텔이었다. 숙박비를 지불하고 아침 6시 정각에 모닝콜을 부탁한 다음 15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간 나는 한동안 소파에 멀거니 앉아 혼란스러운 머릿속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내가 지금 선양까지 날아와 있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그때 휴대전화를 꺼두었던 걸 기억해내고 전원을 켰고 오미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3번이나 걸어봤지만 아예 먹통이었다. 신호조차 가질 않았다.
내 전화기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충전이 필요했는데 트렁크 속을 아무리 뒤져도 충전기가 보이질 않았다. 그제야 충전기를 빠뜨린 게 생각났고 스스로의 불비함을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휴대전화가 울린 건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젖은 채로 뛰어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여보세요 하자 상대방도 여보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건 귀에 익은 아내의 목소리였다. 당신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부르짖음에 가까웠다.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아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나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다냐? 여보, 정말 당신 맞아? 갑자기 전화기가 꺼지는 바람에 난 더 이상 통화를 계속할 수 없었다. 전화기를 다시 켜보았지만 이미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오질 않았다. 나는 욕실로 가서 샤워를 끝낸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쉽게 잠들 것 같진 않았지만 어떻든 좀 자둬야 할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7월 8일 오전 1시 50분이 막 지나고 있었다. 내가 잠을 깬 건 모닝콜이 울리기 1시간 전인 5시경이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어서 숙면을 하지 못하고 일찍 깬 것 같았다. 이곳 공항에도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지 난징행 남방 항공기는 예정 시간에 맞추어 이륙했다. 2시간 남짓 남쪽으로 비행한 끝에 비행기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안내방송 가운데 영어로 하는 게 있었지만 잡음이 심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비행기가 활주로 위를 달리고 있는 동안 창밖으로 공항 터미널 건물이 보였는데 건물 위에 걸려있는 대형 간판이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거기에는 항주국제공항이라고 쓴 붉은색 대형 글자들이 걸려 있었다. 잘못 본 것 같아 2번, 3번 다시 바라봤지만 분명히 그건 항저우 공항 간판이었다. 난징행 비행기를 탄다는 게 그만 항저우행을 타고 말았구만. 아이 세상에 이럴 수가. 난 기가 막혀 한동안 망연히 앉아 있었다. 비행기가 멈추었는데도 승객들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얌전히 자리에 앉아들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스튜어디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네, 난징공항에 안개가 짙게 껴서요. 항저우공항에 불시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있을 때까지 기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난 그제야 내가 비행기를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럼 그렇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있나. 그렇긴 한데 또 안개 때문에 골탕을 먹다니 연달아 이틀 동안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안개를 원망하면서 기내에 1시간 남짓 앉아 있었다. 연 이틀 동안 안개 때문에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이건 무슨 안개하고 뭔 악연이라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달맞이 언덕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멀리 중국까지 따라와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도를 보니 난징과 상하이와 항저우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난징은 삼각형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상하이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온 곳에, 항저우는 왼쪽 끝에, 위도상으로는 상하이보다는 좀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건만 난징공항의 안개가 거치질 않았는지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에 가서 기다려달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난 다른 승객들과 함께 램프 버스를 타고 터미널 빌딩으로 갔다. 12시경에는 도시락이 배달됐다. 승객들에게 도시락까지 내주는 걸 보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모양이다. 난 도시락을 반쯤 먹다 말고 애꿎은 담배만 피워 물었다. 너무 많이 피워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자꾸만 새 담배를 꺼내 입으로 가져갔다. 난징행 비행기가 출발한 건 오후 2시 조금 전이었다. 그리고 난징 공항에 도착한 시각이 2시 35분경. 행사장에는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난 회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곧장 행사장으로 향했다. 난징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아름 되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고도의 은은한 분위기에 풍치를 더해 주었다. 길가에는 역사의 때가 시커멓게 낀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부슬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없이 한가로워 보였다. 마치 기나긴 역사의 잔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같았다. 난징은 역사가 깊은 도시다. 역대 왕조의 도읍지였을 뿐 아니라 1928년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된 후 정치, 문화, 군사, 교육의 중심지로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9년 뒤인 1937년 일본군의 침공과 잔악 행위로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륙당하는 미증유의 잠극을 맞게 된다. 오래전에 본 필름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침략 전선이라는 제목의 그 흑백 필름은 종로에 있는 어느 허름한 극장에서 상영 중이었는데 길을 가다 우연히 그걸 발견한 나는 빨려들듯 극장 안으로 들어갔었다. 그 영화는 일본군의 침략상을 찍은 기록 영화였는데 그 중에는 난징에서의 학살 장면이 여과 없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장면이었다. 일본군 몇 명이 어느 집으로 들이닥친다. 텅 빈 집안을 뒤지던 그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고 그걸 들어올린다. 안에다 대고 모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하자 한 부인이 품에 갓난아기를 안은 채 바들바들 떨며 밖으로 나온다. 일본군은 아기를 빼앗으며 울부짖는 여인의 가슴을 발로 차 쓰러뜨린다. 그런 다음 아기를 마치 공을 던지듯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린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아기를 향해 총검을 찌른다. 그 장면이 아주 느리게 돌아간다. 천천히 떨어지는 아기. 아기를 향해 날카롭게 뻗어있는 총검. 난징 대학살 기념관 앞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여러 나라의 깃발들이 부슬비 속에 나부끼고 있었고 그 밑에는 아시아 자유평화연대의 난징 대학살 추모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기념관 입구에는 십자가 모양의 대형 탑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1월이라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사람들 뒤를 따라 입구를 지나자 멀리 벽면에는 희생자의 수를 나타내는 30만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앞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커다란 평화의 종이 걸려 있었다.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려진 벽화 밑에는
목이 잘린 머리 조각상이 하나 놓여 있다. 추모식장으로 가는 길에는 동판이 깔려 있었는데 거기엔 당시 학살 현장으로 끌려갔던 노인들의 발자국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발자국이 끝나는 곳에 다다르니 추모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나타났다. 맞은편 벽 위에는 검은색 간체자로 아시아 자유평화연대 난징 대학살 추모 집회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가로질러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각 나라의 국기와 국가명을 새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각 나라에서 온 회원들은 주최 측에서 내준 비옷을 입고 자기 나라 팻말이 서 있는 쪽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면서 한국 국기가 세워져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한국, 코리아라고 쓰인 팻말을 확인한 다음 사람들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보았다. 금방이라도 오미주가 나를 부르며 달려올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제서야 나는 좀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쪽에 있는 의자들만 텅 비어 있었던 거다. 다른 회원국들은 다 자리가 찼는데 한국 쪽만 썰렁하게 비어 있었다. 아마 늦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공식 행사에 시간을 못 지키는 한국 회원들에게 적잖게 실망감이 들었다. 그때 안내원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다가와 나에게 비옷을 하나 주었다. 난 그걸 걸쳐 입은 다음 맨 앞줄에 놓여있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텅 빈 한국 쪽 객석에 혼자 앉아있자니 좀 멋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몇 사람이 내 쪽으로 황급히 다가왔는데 가만 보니 나와 안면이 있는 각국 대표들이었다. 당황한 모습으로 다가온 그들은 나에게 유난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얼떨결에 일어나 마주 인사를 했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최 측인 중국 대표가 먼저 영어로 뚱딴지 같은 말을 했다. 처음에는 내가 아주 힘들게 행사에 참석한 걸 어떻게 알고 그런 인사말을 하는 줄 알았다. 난 웃으면서 가볍게 말하려고 애를 썼다. 안개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일행하고 같이 오질 못하고 혼자 선양을 거쳐서 오는 길입니다. 한국 회원들은 좀 늦는 모양이군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중국 대표가 사뭇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밑도 끝도 없는 물음에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비로소 난 심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걸 직감하고 다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회원들은 왜 안 오는 겁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방금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국 회원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회원들이 탄 버스가 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들이 다 스쳐갔다. 아, 그게... 중국 대표가 망설이자 얼굴이 깡마른 북한 대표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어제 한국인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계셨군요. 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난 정신을 못 차린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대로 굳어가던 내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는 게 느껴졌다. 불행하게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숭고한 뜻은 우리 아시아 자유평화연대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대표의 위로를 귓전으로 흘려들으면서 난 뒤를 돌아보았고 텅 빈 좌석들을 확인하고는 다시 그들을 쳐다보았다. 방금 하신 말씀 정말입니까? 그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나는 다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 안개. 세 번째 안개. 그게 변덕을 부리고 있는 거겠지. 누군가가 신문을 내밀었고 나는 중국 신문에 실려있는 갈갈이 찢기고 검게 그을린 비행기의 잔해를 찍은 사진을 보았다. 사진만 보아도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인천발 난징행 KH 여객기 야산의 추락. 승객과 승무원 178명, 전원 사망. 사망자 대부분 한국인. 중국어로 길게 뽑은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체자 한자로 돼 있었지만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았다. 그 밖에 다른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곧 행사가 시작되니 자리에 앉아달라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난 텅 빈 자리에 앉아 신문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한국 측을 대표해서 기조연설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다면은. 중국 대표가 내 쪽으로 허리를 굽힌 채 말했다. 난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없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후 주최 측 대표가 나와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 얘기한 다음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자고 제의했다.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이자 트럼펫 소리가 부슬비 속으로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렇게 슬픈 음악은 처음 듣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고 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건 난생 처음으로 흘린 눈물 같았다. 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까? 묵념이 끝나고 중국 대표가 앞으로 나와 기조연설을 시작하자 나는 옆에 있는 북한 대표에게 얼른 물어보았다. 확실한 건 아직 알 수 없지만 안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난징공항에는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 무리하게 착륙하려다가 그만 야산에 부딪힌 모양입니다. 한국 회원들이 탄 비행기가 확실합니까? 네, 어제 아침에 인천을 출발해서 난징으로 날아온 비행기라고 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는 신문을 가져가더니 이리저리 뒤적인 다음 한 곳을 짚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 명단입니다. 한국인 사망자 명단은 따로 실려 있었다. 모두 129명이었는데 이름들이 죄다 간체자로 변형돼 있어서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이 이름들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난 간체자를 몰라서요.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우리 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난 시계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저쪽 전시장 입구에 가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짐을 끌고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여러 사람들이 날 쳐다봤지만 식이 거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전시장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자 키가 유난히 작아 보이는 청년이 하나 뛰다시피 다가왔다. 그는 날 데리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로비 한쪽에 놓인 벤치로 다가가 앉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청년은 날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이렇게도 끈끈한 것인가. 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그에게 신문을 내밀었다. 청년은 명단을 들여다보더니 조선식으로 읽겠습니다 하고 나서 차례대로 사망자 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금방 아는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오미주의 이름이 나왔다. 잠깐, 뭐라고 했죠? 미주입니다. 내가 볼펜을 꺼내주자 그는 이름 밑에다 선을 그었다. 오미주. 난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던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계속 해주세요. 청년은 다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내 본명을 부른 것 같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잘못 들은 것 같아 얼른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방금 그 이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문삼식. 그것은 분명 내 본명이었다. 본명이긴 하지만 난 거의 필명인 구림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이었다. 내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돼 있다니. 이럴 수가. 안개란 놈의 횡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모양이다. 난 청년한테서 신문과 볼펜을 건네받은 다음 그가 짚어주는 문삼식이라는 이름 밑에 밑줄을 그었다. 청년이 가고 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항공사에서 발표한 사망자 명단에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오미주는 나를 포함한 회원들의 탑승권을 단체로 발부받았을 것이다. 탑승권을 받으려면 비행기표와 함께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데 내 여권은 아마 여행사에 먼저 보냈던 여권 복사물로 대신했을 것이다. 항공사 측에서는 사고 후 탑승권을 발부받은 명단을 언론에 그대로 발표했을 가능성이 컸다. 탑승권까지 발부받은 사람이 설마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하지만 탑승권 발부자 명단과 실제 탑승자 명단을 대조해 보면 누가 탑승하지 않았는지는 금방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승무원들이 모두 사망을 했으니 그 또한 쉽지는 않을 거다. 비행기가 산산조각 난 데다 화염에 휩싸였으니 시신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만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닌가. 발표된 사망자 수는 178명이지만 시신의 숫자는 177일 거다. 하지만 갈갈이 찢기고 불타버린 시신을 제대로 수습해서 177구라고 딱 맞춰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객기 추락사고의 경우 기체가 대파되고 화재까지 나면 항상 행방불명된 시신이 몇 구씩 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문득 이걸 기회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문삼식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내 진짜 이름이 아니지 않은가. 네. 책 전체의 줄거리 흐름상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고 2부를 매듭짓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곧 3부로 찾아오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요. 구림이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의 나레이션 부분과 이분이 나중에 전해 들은 그 한국에서의 수사 상황을 담은 수사 노트, 이렇게 두 가지 그 서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어드릴 3부에서는 5장이 시작되는데요. 수사 노트 2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저도 1997년인가 8년에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요. 뉴스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듣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던 저희 선배 성우님 부부가 커플이셨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그때 그게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던가요? 발리나 괌이나 뭐 그런 휴양지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그리고 제 대학 동창 하나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여러 명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엄청 놀랐던 일이 있었거든요. 요 줄거리 들으면서 그때 일도 떠오르고 참 그랬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에 가끔 등장하는 제품, 네, 꼭 그 제품을 사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됐건 클릭하셔서 쇼핑몰에 들어가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들끼리 이 구매자는 유튜브 안잡이 채널 타고 왔구나 하면서 알고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나눠줍니다. 컴맹 안잡이는 낭독하는 거 말고는, 또 여러분께 댓글 드리는 거 말고는 컴퓨터 작업을 거의 잘 할 줄 몰라서요. 여러 가지를 편집실에서 다 도와주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채널 도용 사건도 그쪽에서 다 신고도 해주시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편집 그 영상 제작비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다시 추워졌네요. 추웠다, 따뜻했다. 추울 땐 날씨가 맑고요. 하늘이 맑고요. 따뜻할 때는 또 따뜻해서 좋고 그렇습니다. 네, 책 얘기만 하도록 하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